자, 오늘 평화 공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방을 시작한 배경은 이제 코레아연구원이 이제 많이 운영이 잘 안 되다가 운영을 정상화 시키는 차원에서 공방본을 좀 하기로 했고, 그래서 좀 신진학자, 특히 대학원생들 좀 주된 방향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자. 저희가 국립대 북한학과 대학원생들 좀 많이 참여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모임을 한 지 4차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반도 평화와 뭐 일본, 그리고 한반도 평화 미국 뭐 이런 구상으로 가지고 했는데, 여태까지 진행된 건 이제 한반도 평화 중국,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인권 문제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에 그 당찬건 80주년에 뭐 열병식도 진행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이런 주제로 김창수 이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이제 7시에 시작하는데 약간 늦어져서 7시 5분에 지금 시작을 하는데요. 한 4, 50분 저 발제를 듣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 그래서 토론하는 시간을 8시 반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고, 8시 반 이후에는 2층에 저희가 닭갈비집을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기쁘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거 다 찍고 계시죠? 네. 오늘 그러면 김창수 이사님으로부터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소개 안 합니까? 네? 참가자 소개도. 참가자분 인사하시죠. 네, 그럼 저는 김성만이고요. 우리 코리아 연구원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 과천에서 노재 공익을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훈이고 이제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가 좀 있습니다. 새로운 코리아 북한을 위한 연구원 원장 이창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저 경기 평화교육센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안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 북한학과 재학 중인 현재 코리아 연구원 사무처장 맡고 있는 최재혁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코리아 연구원 이사위이고요. 코리아 연구원에서 이찬희 원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뭔가 폭넓게 코리아 연구원 활동을 넓혀보자는 취지로 한반도 평화 포럼 뭐 이런 비슷한 걸 만들자고 하다가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해가지고 K컬처 평화 포럼이라는 걸 만드는 걸로 낙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K컬처 코리아 연구원 산하 K컬처 평화 포럼의 대표로 공식적인 취임은 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 대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다 녹화되는 건가요? 편집이 가능합니다. 아니, 너무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아까 뭐 강연이라기보다도 그냥 제가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쭉 한번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20대 때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식의 각 시민단체 내지는 뭐 공부하는 사람들 모임들을 20대 때부터 쭉 그 기획하고 저축하고 그래가지고 해왔었는데요. 뭐 새롭습니다. 옛날에 이런 모임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사람도 엄청 많았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시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진 거는 제가 뭐 남북관계에 관심을 가진 지도 수십 년이 됐는데 이 수십 년 동안 제 경험 속에서 또 우리 김성만 선배님은 저보다 2배로 더 많은 시간을 관심을 가졌습니다만은 그 기간을 통틀어 본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의 한반도 상황은 180도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 상황이 다른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은 결정적인 요인은 북한이
통일 지향성을 포기하고 두 개의 국가, 그것도 조존주의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를 얘기하고 있고, 그것도 분단 이래 가장 달라진 상황인 거죠.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괜찮습니다. 환영합니다. 막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달라진 거는, 미국 대통령이, 하고 한 날, 김정은 좋아한다. 북한하고 만나겠다. 하고 한 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 분단 이래, 가장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것과 연결 지어가지고, 그동안에 한반도 정세를 이야기할 때 악마의 장난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악마의 장난이란 미국의 대통령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코드가 항상 달랐다는 겁니다. 코드가 맞았던 거는 김대중 대통령 하고 트럼프 대통령 아니 빌 클린턴 대통령하고 겹쳤던 인연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그 김대중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2기 마지막에 겹쳤던 그때가 유일하게 코드가 맞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이 코드가 맞으니까 결국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도 될 수 있었던 거였죠. 아, 그게 98년부터 2000년까지구나. 2000년 11월 달 미국 대선에서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백악관에 김대중 대통령이 갔는데 98년 뭐 8월이든가 5월이든가 하여튼 갔는데 그때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당신이 한반도 문제에서 운전자가 되시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뭐 그때부터 이제 피스메이커가 됐던 거죠. 임동원 이사장이 나중에 그거를 피스메이커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악마의 장난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한미 정상 사이에 의견 일치된 그 코드가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지 부시였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미국에서 뭐 오바마가 돼가지고 얼마나 기대할 게 있을까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오바마가 될 때는 살짝 기대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바마가 됐을 때는 또 한국에서는 이명박이었나요? 누구였더라? 하여튼 뭐 그랬을 겁니다. 뭐 다 안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또, 트럼프 일기였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제 북한을, 조지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압박이죠? 무슨 프레저. 강력한 뭐 프레셔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핵단추 크게 가지고 네 단추가 크네 작네 막 이렇게 했던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도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는 걸 가지고 미국의 한반도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악마의 장난이다. 한반도 평화를 악마가 방해하기 위해서 장난치는 거다. 그렇게까지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제가 이제 굉장히 달라졌다는 두 번째 꼽았던 것은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겠다는 이야기 확언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사의 마지막 말은 자기가 피스메이커가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역대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피스메이커를 하겠다, 운전자론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피스메이커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 8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던 바로 그 웨스트윙,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피스메이커가 되시오 하고 피스메이커를 양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근데 달라진 거는 어쨌든 그 두 번째 달라진 거,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계속 만나겠다고 말한 것에 이제 하위 요소로서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미 간의 이 대통령들 사이에서 이제 뭐 굳이 말하자면 코드가 맞는 그런 상황이 이제 다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겹친다는 점, 그런 점들이 이제 하나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변수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된다는 것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고 말했던 두 번째 변화 요인의 하위 요인으로서 이제 우리의 역할이 달라졌다는 것도 이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첫째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두 개 국가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달라진 거고, 두 번째 요인 하위 변수로서의 한미 간의 정상 간의 코드가 맞는다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페이스메이커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인의 두 가지 하위 요소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한국에서 남한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사그라들어 버렸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확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옛날에는 약간의 좀 통계의 장난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조금 명백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으로 작용하는 거는 90년대 내내 통일운동하고 우리 이창희 원장님 같은 분이 여름에도 막 반팔 입고 땀 빨빨 흘려가면서 통일운동하고 막 데모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그 통일 열기를 국민들의 통일 열기를 막 북돋고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됐기 때문에 2000년도에 이제 6.15 남북 정상회담도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완전히 사과들었습니다. 이제 무관심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장이 나타난 현상으로서 어느 시점에서 전국의 대학별로 막 북한 학과들도 많이 생기다가 그런 게 이제 대폭 축소되고 있거나, 옛날 같았으면은 이창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을 강연하고 다니라고 지금 정신없었을 텐데, 그래서 강연료로 월 1,000이 됐을 텐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신문사나 방송국에서도 뭐 옛날에는 전부 한겨레신문에 한겨레신문 민족국제부고 한겨레신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부서였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거의 민족국제부 없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아마 하여튼 뭐 국제부 산하에서 이렇게 한 작은 뭐 그런 부서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사회적 관심도가 낮아졌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통계의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국민들의,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되고 이럴 때는 이제 통계에 잘 반영이 됩니다. 국민들의 통일일망이. 근데 어떤 때는 또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는 국민들의 통일일망이 통계에 잘 반영되지 않은 측면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통계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관심도가 낮아졌다는 것들이 명백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1975년도에 이제 광복 30주년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여론조사, 항상 우리 여론조사 할 때마다 통일 언제 되면 좋겠느냐 이런 문항들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 문항이 좀 적절치 않은 문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통일 언제 되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은 통일을 어떤 타이밍으로 생각한다는 것,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남북이 체제가 하나로 딱 되고 남북 정상이 통일 선언하는 것을 통일로 본다는 그런 게 그 질문 속에는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건데요. 하여튼 매번 근데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1975년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20년에서 30년 후가 제일 많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잘 모르겠는데 뭐 30년에서 50년도 있고, 뭐 또 뭐 100년 후도 있고, 또 뭐 10년 이내도 있고, 여러 가지 시킨다. 제일 많은 20년에서 30년 후였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1985년도, 1995년도 막 항상 여론조사 해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75년도에 20년에서 30년 후가 가장 좋다는 그 국민 여론이었는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항상 20년에서 30년 후가 제일 좋다. 그런 여론들이 제일로, 그 여론조사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그거는 뭐냐면은, 국민들이, 통일을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통일에 대한 의식들이 여론조사에 반영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 뭐 통일 없애자 이런 말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세 번째 요인으로서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분단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제 국민들의 통일 의식 열망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단과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5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됐는데 7년 만에 4.19 혁명이 일어나는 것도 엄청난 거고 우리의 어떤 역동성이라는 게 엄청난 건데 근데 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진보적인 통일단체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청년 학생들이 통일운동을 했습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난 점 판문점에서 그 유명한 고가 이제 60년 4.19에 나왔던 거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국내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통일운동은 이제 침체되고 이제 재화되고 그러다가 이제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면서 민주화 운동이 다시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88년도부터 또 이제 청년 학생들이 다시 또 그 구호를 내걸었던 거였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 구호를 내걸면서 남북 청년 학생 대회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판문점으로 가자고 해서 경찰하고 충돌했던 게 1988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운동의 힘이 모아지면은 곧바로 통일운동으로 그 열기가 배출되었고 그래서 4.19 이후에 또 6월 항쟁 이후에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배출됐던 그런 통일 열기들은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은 지금은 우리 남북 관계사에서 이제 과거와는 판량이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조금 더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의 출발점을 저는 하노이 회담의 결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은 이제 북한은 이제 김정은 체제가 되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에 이제 김정은 시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서울 찍고 워싱턴으로 가겠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상층에서의 협상과談판을 통해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책을 하겠다. 이게 이제 김정은 시대의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이었고, 그래서 이제 서울 찍고 평양으로 가겠다는 거는 이제 4.27 판문점 회담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남북관계를 동력으로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하고談판을 하는 협상을 하겠다. 이제 그 경로를 이제 택했던 거였던 거 있죠. 그래서 그 경로대로 갔는데 결국 하노이에서 이제 깨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경로대로 갔던 건 역시 그 전에,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것과는 패턴이 달랐던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6.15 공동선언을 할 때 6.15 공동선언은 이제 이란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하고 통일한다는 거였고, 이 안이 이제 연합제와 남측 연합제와 북측 연방제 사이에서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였고, 그 사망이 경제협력, 상황이 교류협력,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이제 교류협력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 교류협력의 내용을 보면 당시 이제 회담을 할 때, 그럼 1항, 2항 경제협력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실천을 담보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제시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합의를 한 거는
신뢰를 조성하는 거였고, 그 신뢰를 조성하는 것은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교류를 통해서 신뢰를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15 공동체원 제4항에서는 여러 각계각층의 교류의 항목들을 예시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서 환경 무슨 여성 노동 이렇게 교류를 하고 이를 통해서 신뢰를 조성한다, 신뢰를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6.15 선언에서 합의했던 것들을 이행해 나가기 위한, 실천하기 위한 그 담보로서 각계각층의 교류를 위한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남쪽에서는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민간 교류협력이 이제 활성화되었던 거였었고요. 근데 이제 이 패턴이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졌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김정은 장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 그냥 편하게 정리해서 말하면 상층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는 걸로 갔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제 성공한 거잖아요. 싱가포르 회담을 했으니까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제 4개의 중요한 기둥을 만들었던 거였죠. 그 4개의 기둥이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가 북미관계 정상화였나? 북미관계 정상화. 두 번째가 강고한 평화체제. 세 번째가 비핵화. 순서가 좀 바꿀 수 있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가 4.27 선언 지지 이런 거였던가? 이 비슷할 겁니다. 다섯 번째가 유해 송환 이런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북미관계 정상화라든가 비핵화라든가 평화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방향성들, 그걸 이제 어느 언론에선가 북한에선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개의 기둥을 세웠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이제 비판이 계속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북미 사이에 계속 협상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하노이에서 회담을 하는 걸로 됐고,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회담을 할 때 이제 북한에서는 이 최고 지도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단판에 의한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합의사항들이 많이 이제 합의가 막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이제 정상회담 같은 게 하면은 이제 실무적으로 문항 같은 것들 미리 만들어서 교환하는 회의들 막 충분하게 하는데, 이제 북미 사이에서는 그런 게 없었던,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는 그런 게 이제 충분하지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회담에서는 북한은 제재에 관해서 당장에 인도적이거나 인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때 미국이 북한이 했던 게 한 11가지라고 항목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 5가지만 먼저 제재를 하면은, 그러면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이제 동결하겠다, 이제 이렇게 북한이 제안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그걸 받지를 않았던 거였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고, 사실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존 볼튼이 방해해서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어떤 그 필요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존 볼튼이 방해했기 때문에 100% 결렬됐다, 이건 아니죠. 존 볼튼의 방해가 어떤 작용을 하긴 했지만은 그것 때문은 아니었고, 결정적인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에도 보면 미국으로부터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전후 이렇게 관련 자료들을 쭉 보면은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에 가기 전에 참모들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걸어 나가면 어떨까? 월크아웃. 이제 계속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걸어 나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걸어 나가는 문제는 트럼프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의에서 결론을 내는 건 아니니까. 트럼프의 결정이 달려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인
요거는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트럼프 집사의 재판이 이제 청문회, 트럼프의 집사, 마이클 코원 청문회가, 미국 워싱턴 의회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원 청문회 내용은 트럼프가 뭐 계속 뭐 사기치고 공갈치고, 그리고 코원한테 위증할 것을 강요하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트럼프의 탄핵으로 가느냐 하는 것들과 또 막 연관되는 그런 청문회였고, 코원은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 약간 트럼프에게 배신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에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이제 나중에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했었고, 근데 그날이 북미 정상회담 하는 날이었어요. 북미 정상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베트남하고 하노이가 시차가 있어서 그날 2월 28일 날 아침에 이제 밤새 미국에서는 청문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하는데, 그러니까 하노이에 있는 트럼프는 몸은 하노이에 있지만 마음은 워싱턴 DC 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코원이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트럼프의 뭐 탄핵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트럼프에 대한 미국 의회에서 그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막 트럼프에 대한 뭐 비판과 탄핵과 이런 것들 추진하는 첫 번째 기회가 됐던 청문회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그 전부터 그 날짜를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민주당의 책임도 있는 거죠. 미국 민주당은 하노이 북미 회담의 성과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코원 청문회를 하노이 북미 회담이 하는 날짜하고 같이 잡았던 거였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미국 민주당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트럼프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월크아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월크아웃을 하면은 어떤 파장이 있느냐를 참모들한테 계속 물었던 거였고, 참모들은 확실하게 결론을 못 내렸던 거였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월크아웃을 참모들하고 트럼프가 제안했던 것까지는 팩트로 확인되는 겁니다. 결론을 안 내렸다는 것도 팩트로 확인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트럼프가 월크아웃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대목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추론을 하는 것은, 코원 청문회를 이제 트럼프는 노련한 협상가이기 때문에 코원 청문회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는데, 개가 사람을 물면은 기사가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물면은 기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코원 청문회를 덮어버릴 수 있는 이슈를 어떻게 만들 건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리얼리티 쇼도 진행하고 언론 감각이 매우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북미 합의로 코원 청문회를 덮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북미 합의는 스몰 딜이니까, 스몰 딜로는 이거는 개가 사람을 물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올카웃을 해버리면 역사상 정상회담이 실패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카웃을 해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슈를 덮기 위해서 트럼프는 이제 올카웃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최선희가 그때 이제 했던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용호도 이제 그때 북한의 외무상이었던, 이용호는 북한의 외무상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고 영국 대사를 했고 뭐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이용호는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제재를 받는 것 중에서 다 해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도적인 거 관련된 5개만 해제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안 왔던 건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 이제 이런 기회는 오지 않을 거다. 최선희는 막 더 방방거리고, 최선희 그때 국장인가 그랬을 텐데요. 미국이 기사는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그랬던 거죠. 왜, 실제로 이제 뭐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때 왜 그렇게 깨졌는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제 그해 2019년 10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백두산을 갑니다. 백두산 가고 2번 백두산을 가고, 근데 이제 백두산 가기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3월, 그러니까 하노이가 깨지고 나서 3월 중하순에,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기차 타고 2박 3일간 하노이 갔다가 60시간인가 해가지고 하노이 갔다 왔는데, 이제 이게 아무 성과 없이 가고 뭐 황당하게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트라우마,
이게 지금도 이제 강력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이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상처를 한 번 더 건드는 게 됐던 거는 3월 달에,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또 편지를 보냅니다. 3월 달에 트럼프의 편지는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인데, 김일성 주석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 너네 할아버지 정말 위대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김일성 주석이 위대하다 이렇게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북한의 역사적 정통성을 미국 대통령이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조금 풀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시 이른바 이제 번개팅을 하는 거잖아요. 6월 달에 판문점에서 번개팅을 했고, 그래서 번개팅에서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군사훈련 중지하라고 하니까 이건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인 거죠. 트럼프가 말했던 것에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였는데, 트럼프는 이제 중단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8월 달에 다시 한미 군사훈련 재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쫑 난 겁니다. 이걸로 이제, 그래서 이게 제가 하노이의 상처를, 이 판문점 번개팅에서 한 번 더 건드는 상처를 더 긁은 거다. 이중의 트라우마가 됐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해 가을과 겨울에 2차례에 걸쳐서 백두산을 갑니다. 그 이제 10월 달에 백두산 가가지고 어떤 걸 하냐면은, 북한 노동신문에서는 원대한 구상이다. 원대한 구상을 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영어로 노동신문 영문판에서는 Great Operation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 원대한 구상이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암시해주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그 이후에 좌절됐고 두 번의 그 트라우마를 이제 전환시키려고 했던 거는 위대한 구상이었고 원대한 구상이었고 이 원대한 구상이 이제 내년도 열릴 9차 당대회 때 그 결과로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과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백두산에 말 타고 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는 백마 타고 가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백두산 항일 혁명 운동의 신화를 재현하려는 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마 타고 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죠?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우등불. 그렇지, 우등불. 제일로 났네. 우등불.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백두산에서 김일성 시대에 빨치산들이 이렇게 장작 켜놓고 우리식으로 하면 브레인스토밍이죠. 그걸 우등부에서 하는데 그걸 해요, 그렇게. 그 사진 찍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백두산에 그 무슨 폭포 있잖아. 무슨 폭포냐면 겨울에도 안 얼고 막 흐르는 이명수 폭포. 맞았다고 나는 기억이 안 나. 이명수 폭포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김일성 주석이 이제 혁명에 대들려서 개성하는 문제 그거를 이명수 폭포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명수 폭포 앞에 이제 이설주랑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바로 김일성 주석이 말했던 혁명을 대리이어서 개성한다는 그거를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연출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비유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4.27부터 하노이까지 나왔던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이제 굳이 비유하자면은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비슷한 행보였다 한다면은 이제 하노이가 깨지고 나서 그레이트 오퍼레이션을 이야기하고 우등불을 이야기하고 김일성 신화를 재현하려는 그런 걸 했던 것은 이제 브레즈네프나 스탈린 시대로 간 거다. 굳이 이제 쉽게 소련과 비교해서 하자면은 그랬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게 구체화된 거는 2019년에 이제 그해 말에 12월 말에 정치국 회의에서 정면 돌파를 선언합니다. 이제 자력갱생 정면 돌파를 선언하고 그런데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력갱생 정면 돌파를 통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평양 종합병원 건설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뭐냐,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북한의 그 비료의 원료가 되는 게 있는 순천 인미료 공장, 순천 비료 공장, 순천 비료 공장 착공식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 2020년에 그렇게 해요. 그 정면 돌파 자력갱생을 하면서 했는데 그게 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완전히 북한은 또 한 2, 3년간에 정면 돌파 자력갱생의 노선이 이제 차질을 빚는 이제 지연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시작한 거는 2021년도에 8차 당대회에서 다시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그 원대형 구상을 다시 이제 천명합니다. 그래서 2021년 당대회에서 다시 8차 당대회에서 천명했던 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국방 5개년 계획과 경제 5개년 계획 5년 동안 이제 우리 뼈 빠지게 한번 하자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 그 원대한 구상을 하려고 해서 정면 돌파 자력갱생을 그 정책회의에서 2019년 겨울에 있었던 마지막 회에 있었던 회의에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좌절된 것을 다시 이제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재천명한 거다. 원대형 구상의 연장선인 거죠. 2021 8차 당대회에서. 근데 그 배경을 이제 하려면은 이제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친서를 주고받습니다. 친서를 막 계속 주고받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저는 이제 다 받고 친서의 내용은 뭐 굉장히 공손하고 정중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제 판 깨질 때 마지막에 가까운 순서는 잘 모르겠고 마지막 친서인데 마지막 친서일 거라고 내가 기억하는데 마지막 아니면 마지막이 두 번째든 세 번째는 마지막쯤이 되는 것일 텐데 거기에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가 그 오딩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돌파해 나가기에는 국제적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김정은 위원장 오딩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오딩은 이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 장벽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걸 돌파 못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오딩이고.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원대한 구상은 뭐냐면은 우리 힘으로 이걸 돌파 못했다는 거, 이때 우리라는 것은 남과 북을 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거는.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당연히 이제 한국도, 돌파 못했다는 거고, 북한도 돌파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북한의 정책은 이제, 남한하고 협력하는 것을 이제 중단시키는 거. 우리의 힘으로 돌파 못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우리 힘으로 돌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앞에서 우리 힘으로 돌파 말했다는 건 남북을 말하는 거고 우리 힘으로 돌파했다는 건 북한만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북 협력해가지고 돌파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북한만이 자기 힘을 키워서 국제적 장벽을 돌파해야겠다. 넘어서야겠다. 이제 미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메시지들을 북한의 관료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 이제 작심하고 어렵다고 중국 나가가지고 남한하고 손잡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북한의 관료들을 한번 작살낸 적이 있었어요. 2020년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자력갱생 노선을 분명히 한 거죠. 그러게 이제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노선으로 이제 정립됐고, 그건 이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군사력 강화하자, 경제력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차 당대회 때부터 2021년도부터 이제 지금까지 2021, 2, 3, 4, 5잖아요. 올해가 5년째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5년째가 8차 당대회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이 이제 9차 당대회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8차 당대회 때부터 5년간 노동당이 김정은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8차 당대회 때 1월 달에 이제 그 군사력 강화하죠. 군사력 강화해서 5대 군사 노선을 딱 이야기하면 5가지. 예를 들어서 막, 전략 미사일 개발하고 핵탄두를 대형화시키고, 그리고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만들고, 또 있는데, 핵무기 소용하고 이런 것들, 그냥 원자력 잠수함 만들고, 이런 5가지 정도 했습니다. 경제는 하여튼, 경제 발전하자는 거고. 근데 이제 2021년도에는 그래가지고
속되게 말해서 다 족칩니다. 2001년 보면 막 북한 매체에서 북한 이 지도자 동지가 막 구체적으로 막 인민들을 하고 당 관료들을 막 구체적으로 조지는 게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2021년도에는 막 가기만 하면 막 조집니다. 문재인 원장이 계속 막 엄청나게 막 욕해요. 노동신문 다 보도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도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온갖 회의를 다 이제 조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국에 이제 노동당의 기초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초 단위 선전 일꾼 대회. 선전 일꾼을 다 모아요. 자기가 이제 직접 교육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전국 조직 일꾼 대회. 그 조직 일꾼들을 다 모아가지고 또 다 교육시켜요. 2022년도에는, 그러니까 이제 2년 차에는 다 교육시키는 거.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이제 우리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원대한 9차 당대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올해 2025년도잖아요.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고 성과를 이뤘다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노동당 80돌, 당창건 행사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80돌 당창건 행사는 뭘 의미하냐면은 내년도 9차 당대회를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 열병식 나타나는 무기들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하기 전에도 열병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당창건 75돌 때는 화성 17호를 등장시켰고, 그 다음에, 2020년 전에, 2015년 70돌 하기 전에는, 70돌 당창건 행사를 하기 전에는, ICBM 모형을 등장시켰던 거였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화성 25를 등장시킨 거죠. 그래서 화성 25는 다탄두로 출력을 고도화시켜가지고 중국 전승전 행사 가기 전에 한번 체크하고 갔다 와서 엔진 실험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등장시켰고, 그래서 이거는 예측하건대 한 18,000km를 날아간다면은 미국의 전 지역, 북한에서 쏘면 미국의 전 지역이 다 날아가는 거고, 다탄두이기 때문에 요격 불가능한 거고, 그걸 보여주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세게, 집중해서 세게, 옛날에는 이제 온갖 무기 다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새 무기들은 이제, 8차 당대회 때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방사포, 600mm 방사포라든가 뭐 이렇게 화성 13마라고 우리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것들을 막 개량한 거라든가. 그래서 어저께 쐈던 것도 화성 23호 우리가 말하는 KN-23호 이스칸데르 가다가 마지막 고간에 벤치 기동한 건데, 우리 당국에서 한 50km 정도를 포착을 못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0km 정도는 막 위아래로 좌우로 이렇게 날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착 못 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요격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거의 핵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압축적으로 북한의 그런 미사일 능력을 이제 이번에 이제 보여줬던 거였고, 그리고 당창건 행사하기 바로 전에 평양 종합병원 이제 완공식을 해가지고 2월 달에 이제 건물 준공식을 했고, 이번에 이제 완공식을 해가지고 보니까 뭐 다 보진 동영상을 열심히 봤는데 2월 달에는 실내는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내도 보여주는데 뭐 장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모든 병동에 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장비도 뭐 하여튼 있는 곳들을 공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상 갈마 했었지. 주택 5만 채, 올해 3만 채 지었고 내년에 이제 5만 채 다 지을 거지. 뭐 이제 북한이 말하는 그런 노동당 창건 노동당 그 9차 당대회를 앞두고 할 수 있는 그 성과들은 이제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뭘 할 건가요, 노동당? 그래서 이번에 당창건 80돌 행사는 우리는 원대한 구상을 실행했다,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우리가 아니다. 이제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그거를 9차 당대회 때 이제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9차 당대회 이후에, 9차 당대회 때, 그러니까 북한이 그 성과를 종합보고를 할 거고, 그리고 그 종합보고를 할 때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압축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앞에 말씀했던 거는, 이제 우리는 어제 우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값 커졌다. 등치 커졌다는 거죠. 우리 등치 커졌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보였던 거는, 우리 힘으로 장벽을 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장벽을 넘을 힘이 생겼다는 거를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그 장벽은 어디냐면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해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힘을 과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단 ICBM 공개했으니까 이제 미국한테 미국 목에다가 이제 하는 거고, 전략 잠수함이 지금 어떻게 될지 8차 장대에 대하였다고 전략 잠수함만 지금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는 거고, 지금 이 드라마의 북극성에서 나오는 거는 북한이 이제 전략 잠수함을 만들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드라마 북극성을 전개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북한이 만든 뭐 무기 체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명품을 얘기하는데 북한의 뭐라 건물 같은 거 할 때 마감재 능력 같은 것들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명품을 만들더라도 뭐 박음질을 하든가 뭐 이런 데서 조금 이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지금 홍콩에서 홍콩에서 이제 세계적인 명품 짝퉁 만드는 사람들이 짝퉁 만들면은 웬만한 전문가들이 아니면은 그 명품과 짝퉁을 구분 못 합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냥 뭐 미국의 기술과 비교한다면은 미국의 미사일을 명품 미사일이라 그러면 북한은 짝퉁 미사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짝퉁 미사일인데 짝퉁과 명품을 웬만한 전문가들도 구분 못하는 그런 수준에 이제 가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상황을 보는 게 필요하다. 만약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에이펙 때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9차 당대회 때 보여주고 자기의 성과를 이제 미국을 넘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미국과 협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우리가 덩치가 이렇게 커졌다. 그럼 이건 뭐라 하냐면 우리 덩치에 맞는 몸값을 달라.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협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이 이야기하는 등치가 커졌고 거기에 맞는 몸값을 달라고 하면 몸값을 줄 수가 없어요. 개성공단 금강산도 뭐 제재 때문에 못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큰 덩치에 해당하는 더 큰 몸값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피스메이커하고 우리가 페이스메이킹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근데 미국이 과연 그 몸값을 지불할지는 알 수가 없는데 북한이 지금 자기 몸값을 싸게 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노이에 겹친 하노이의 트라우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를 앙다물고 7년을 지금 온 거예요. 7년을 왔는데 에이펙에 열린다고 거기에 북한이 자기 몸값을 싸게 팔겠는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추론을 하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해본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근무해본 입장인데 대통령이 말하면 밑에 사람들은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또 미국에 있는 뭔가 미국 16개 정보기관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하고 접촉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접촉을 통해서 트럼프 판문점 오니까, 트럼프 에펙이 오니까, 야, 판문점에서 만나자.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국의 온갖 정보기관들이 다 중국에서 만나고 뭐 그렇게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 정보기관이라든가 여기 주한미군들은 한미연합사라든가 이런 데는 판문점 앞두고 또는 한 에이펙 하면은 연초부터 보안 점검하고 다 그러고 다니고 있을 거예요. 반경 한 50km 밑에 근처에 산에 뭐가 있는지 길이 어떻게 생겨 이런 것도 다 조사하고 다닐 거라고요. 정보기관들은 막 다 그 근처에 다 파악하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계속 노출되는 거죠. 이제 우리 정보기관에. 그러면 이제 야 이거 확실히 뭐가 있다. 북미 정상회담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왜곡되고 과장되는 거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북미 간에 접촉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 접촉에서 미국이 세게 말했을 거고 저는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접촉에서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야 너희 우리 CVID 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너희 핵 인정한다 CVI 안 한다 CVID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핵화는 그러니까 의제를 안 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의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비핵화 안 하고 그럼 이제 북미 간에
뭐 트럼프 만나고 저거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던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이제 추론인데 뭘 던졌을까는 더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그 예언이나 점의 대상인 거죠. 만나냐 안 만나냐. 그래서 만나냐 안 만나는 의미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좀 뭐 만날 가능성은 뭐 적으나 만나면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게 이제 정확한 스탠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만난다면 정동영 장관이 확신한다고 말했던 거는 앞에 제가 말했던 그냥 무슨 막 정보기관들 뭐 군인들 뭐 움직이는 거 보고 확신한다고 할 거고, 오늘 아까 말했던 것도 뭐 판문점에서 북한이 막 무슨 뭐 풀을 깎네 어쩌나 하는 것도 뭐 북한 사람이 엄청 부지런하고 그래서 연례적으로 풀 깎고 막 그런 거 해요. 가듬고 다 어디 쓰레기 하나도 없어요. 평양 가도 그렇고 온갖 군데 다 어디 시골에 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동향을 보고 자신이 확신한다고 했기 때문에, 확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는 요소로서 작용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서 판문점에서 북미 접촉이 된다면은 뭐 두세 시간 만나겠죠. 그럼 2시간, 만약에 된다 한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어떤 가정을 쓰냐면은 트럼프가 CVID 안 한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북미 간에 트럼프가 약속했던 것들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실천될 것인가에 대한 담보가 확실하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당대회 이후에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온다면은 트럼프가 뭔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그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확실히 실천된다는 담보가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의심을 거두고 믿었을 때, 그랬을 때 판문점 회담은 성사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판문점에 성사되면은 이제 급진전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흐름 때문에 북한의 전략선 이제 당대회 이후에 2026, 2027년 2년간 미국하고 북한하고 밀당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막 갑자기 비밀 접촉을 통해서 뭐가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역사가 진전되기는 매우 어렵고, 다만 트럼프의 스타일이 워낙 변칙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확실한 거는 트럼프가 제안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제안한 것을 실천에 대한 담보를 김정은 위원장이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 된 거. 그렇다면 이제 많이 빨리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최대 또 이제 장벽으로 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 자국 내에서 막 내전을 일으키고 있고, 막 베네수엘라 가서 전쟁하려고 그러고 있고, 막 난리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어떤 변수를 작용할 건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추진력이 굉장히 또 생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트럼프 2기가 지금 이제 올해 출범했잖아요. 트럼프 2기가 좀 세팅되고 나서,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좀 트럼프가 벨 사고 치고 난리치고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좀 이제 세팅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미국 내에서 추진력이 생기는 것도 차라리 지금 하면 이제 미국이 난리치겠죠. 미국이 지금 노킹스 시위가 전국적으로 다, 미국 역사 이래 독립전쟁 이래 가장 많은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환영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이거는 제 희망사항이죠. 제 희망사항은 이제 분석이 아니라 희망사항은 그 이후에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제 또 북한도 또 9차 당대 이후에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뭐 할 건, 한국 정부는 이제 솔직히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마침 이제 이거는 이런 것들 예상하고 우리가 이제 준비한 건 얼핏 예상을 했죠. 그러나 이제 이차 위원장이랑 같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뭐 좀 각계 어른들을 모아가지고 한반도 평화포럼 별도로 있으니까 뭐 코리아 평화포럼을 만들어 볼까 뭐 하다가, 근데 요즘 또 K컬처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또 관심이 많으니까 문화 평화포럼을 할까 뭐 하다가 또 좀 이런 멋지게 하자 해가지고 K컬처 평화포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K컬처 평화포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K컬처 평화포럼의 프로세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칠게는 2026년, 2027년 정도는
북미 간에 막 협상을 할 거고, 그래서 그때쯤에 뭔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카톨릭 세계 청년대회가 있고, 그러면 이제 교황님, 이건 우리 가정이에요. 뭔가 좀 교황님이 주도해가지고, 주선해가지고, 남북미 교황님, 이렇게 이제 사자 정상회담 같은 것들이 되고, 그 속에서 또 북미 정상회담도 되고, 남북 정상회담도 되고, 이런 게 우리가 저하고 이창희 원장님 머릿속에 그리는 가장 최선의 그림이었어요. 2027년에 그렇게 교황이,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서 반발도 약해질 거고, 또 2년이라는 앞으로 시간 동안에 미국 내 전국 정치적인 것도 조금 세팅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북미 간에 2년 동안에 충분한 협상을 할 거고, 막 갑자기 막 번개팅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충분히 협상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정치 군사적인 거는 미국이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뭐 북한이 유네스코라든가, 북한도 이번에 이제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을까, 유네스코라든가, 또는 이제 북한의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아젠다,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 이런 데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어떤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졌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내는,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남북 간에 직접 뭘 만나서 하는 것보다도 좀 폭넓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서서히 남북 간의 관계를 그러니까 모아나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거 있잖아요. 돋보기 같은 거라든가 또 깔때기 같은 거. 그러니까 돋보기 같은 거 햇빛을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초점을 이렇게 모으면 거기서 타잖아요. 이렇게 초점을 딱 모으면. 깔때기도 한 군데 모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돋보기도 넓은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깔때기에도 위에서는 넓고 많은 물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한 초점을 모이잖아요. 돋보기도 마지막에 한 초점을 모이고, 깔때기도 한 초점을 모이듯이, 그렇듯이 이제 우리가 막 그 기후변화 같은 것들 하면서 북한하고도 막 이야기해보고, 뭐 DMZ 기후변화와 이걸 세계 유네스코 유산에 남북이 같이 한번 등재해보는 것들, 서해 갯벌을 어떻게 뭐 유네스코 유산으로 막 등재해서 남북이 같이 막 서해 갯벌을 유네스코로 등재해본달까, 몇 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 총회 있을 때 지금 우리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북한의 고구려 벽화라든가 또는 금강산도 세계유산 등재됐으니까 우리의 방구대천하고 같이 등재됐으니까 저는 그걸 일환성 쌍생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계유산의 일환성 쌍생화다. 금강산하고 방구대천은. 그러면 이제 북한 가서 금강산 사진 찍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총회할 때 그거를 막 삐까번쩍하게 만들어서 그 세계유산 한 사람한테 보여주고, 세계유산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 금강산 가서 하고, 우리가 그것들 좀 주선하고, 간 김에 연산 갈마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 깔때기에 물을 넓게 붓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지난번에 우리 총회할 때 발표했던 것들이 다 그런 정세 분석 하에서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핵화라든가 이런 피스메이커를 미국이 하고 2027년 동안에 북미 사이에 협상이 되도록 하고,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하거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거나 붓는 역할을 하거나,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돋보기에 점이 하나로 모아지고 깔때기에 점이 모아지듯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남북 관계도 다시 이제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아까 말했던 악마의 저주가 풀리는 시기다. 이때가 악마의 저주가 풀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2030,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볍게 하자면 2030년도에 이제 또 정권 재창출을 해가지고 또 그 이후에 좀 더 지속적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창희 원장이 꿈꾸는 거는 이제 적어도 광복 100주년까지 계속 간다. 이 페이스로 2045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광복 100주년 때 이제 북한의 칠보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개마고원에 트레킹 가이드를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천운동을 하고 있고, 그 2050년에 탄소 제로, 넷 제로를 한반도 차원에서 하자. 네, 지금이야말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2045년 광복 100주년과 2050년 한반도 넷 제로, 이거를 우리의 미래 비전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미래 비전이 없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재명 트럼프 임기 동안에 성과를 내고 그것을 2045, 2050년에 새로운 코리아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우리가 못했던 이유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그 장기 국가 비전이 없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5년 타임제에서 5년마다 맨날 바뀐다는 거, 정부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반도 문제가 지나치게 국제화되어 가지고 우리끼리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제한적이었다는 거. 네 번째로 통일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 내부의 추진력이 약화됐다는, 이런 게 이제 지난 그 김대중부터 문재인까지 이런 과정 속에서 잘 안 됐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머릿속에 담으면서 이제 아까 첫 번째 목표로 했던 장기 비전을 만들자. 그 장기 비전은 광복 100주년과 2050 탄소 제로, 한반도 탄소, 대한민국 탄소 제로가 아니라 한반도 탄소 제로, 남북한이 같이 하는 그런 것도 우리의 장기 비전을 만들어 꾸준히 해 나가자.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 김성만 선배는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허리 꼬부라지고 그럴 것지만은 저는 이제 하천동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도 쌩쌩하게 백두대간에서 달리기 할 거고, 이제 그 시대의 주인공들은 다 우리 재혁이가 이제 대장 돼가지고 내가 이제 재혁이한테 재혁아 나 백두대간 갈 테니까 나 티켓 좀 줘. 내가 재혁이한테 통사장 하셨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나의 원대한 미래 비전, 내 개인적인 미래 비전, 재혁이한테 잘 보여서 그때 백두대간에서 산악 달리기 하는 티켓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의 미래 비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미래까지, 장기적인 비전까지 지금의 또 최근에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가 좌절됐던 그런 과정까지 하면서 지금의 또 정세까지 얘기하시면서 너무 잘 얘기해주셨고 아주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뭐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뭐 질문하고 싶은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녕 선생님 혹시 있으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근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0년 평가하면서 이제 뭐 우리 남북 관계는 부적대적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말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거의 뭐 통일이란 말, 동족이란 말을 빼는 상황이 지금 이제 아까 했던 그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비전 말씀하시면서 이제 남북 직접적 만남보다는 좀 한반도 평화 분위기로서 하는 이제 그 북이 자꾸 얘기하는 거는 지금 안 만나고 하는 거는 본질 문제가 이제 분단이고 이제 전쟁 중단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 또 교류협력적 접근이 가능하겠는지 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계속 끊임없이 던질 수는 있는데 북이 아무튼 이제 지네들이 평가한 거는 본질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자꾸 저기 비본질적인 이제 교류협력적 부분 그건 이미 많이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동족 관계 아니다 이제 서로 이제 갈라서 되는 건데 그 속에서 또 본질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속에서 이 교류협력적 그런 접근 방식이 얼마나 이렇게 효용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좀 조금 의구심이 좀 들어요. 우선은 본질적인 문제는 그래서 미국이 피스메이커 하니까 결국은 이제 북미 적대관계 해소, 북미 수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을 끝내는 거죠. 그거는 이제 북미 적대관계 해소, 북미 수교를 통한 북미 적대관계 해소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과 이제 연결되는 것들이 당연히 이제 평화 체제 구축, 그리고 이제 남북 군축, 그리고 이제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문제, 더 나아가서 이제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말하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데, 근데 그 본질적인 문제를 나는 우리가 풀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미 적대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장벽이 너무 크다 했을 때 우리는 앞에 제가 남과 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거는. 근데 우리가 하겠다는 거는 이제 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겠다는 거에는 남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이 안 들어간다고요. 하나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장벽을 넘기 어려웠다고 말할 때 우리는 남과 북이었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 당대회까지 다 준비하는 7년의 과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제 북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북미 적대 관계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미국 내에서 북미 적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트럼프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이 미국 의회에 뭐 이제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이 평화 조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어떻게 또 구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공화당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의회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북미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북미 수교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시나요? 예. 네. 그래서 트럼프하고 트럼프 이재명 임기 동안에 진짜 끝내야 된다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또 뭐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은 자기가 지금 8개 전쟁 끝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8개 전쟁 끝낸 걸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노벨 평화상 못 받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이제 전부 국제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막 자기 내부에서 트럼프가 막 자국 내부에서 내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막 관세 전쟁 해가지고 막 전 세계를 괴롭히는데 근데 뭐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트럼프한테 노벨상 주겠어요.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은 트럼프는 그걸 잘 알아요. 트럼프가 제가 여기다가 한번 글도 쓴 적이 있었는데 트럼프를 말한 걸 쭉 찾다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저희가 만났을 때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자기가 어떤 일을 했던 것보다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그것이 가지는 카드의 효과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그림인데, 그래서 미국도 지금 안 되니까 조금 내부의 체제 정비도 좀 하고, 그리고 북한도 몸집 키워가지고 몸값 싸게 부르니까 그것을 줄 수 있는 또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저는 2026, 2027 2년간에 걸친 협상이 필요하다. 당대 이후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냥 제 주관적 희망사항으로는 교황님이 오셨을 때 뭔가 좀 탄핵을 보고, 그래서 이제, 2028년 10월 달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됐는데, 그때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한 공로로, 그렇게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고, 뭐, 그렇게. 근데 트럼프는 그 동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 트럼프가 그게 크냐면은, 첫째로, 깜빵 안 가기 위해서. 트럼프는, 어제 자기 재선 있잖아요. 그 깜빵 안 가고, 벤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재선은 당선시켜야 되거든요. 깜빵 안 가려면. 근데, 그렇게 위한 뭐 어떤 공로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조금 더 이제 거대하게는 트럼프와 이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이제 뭐라고 할까? 뭐 좋게 말하면은 뭐 보수혁명? 그러니까 미국이 맨 말하는 그 뭐라고 하나요? 그 빨대를 뭐라고 그러죠? 트럼프가 맨날 말하는 거, 그거를 다, 미국 내 각계에 진출해 있는 그런 영어로 빨대를 뭐라고 하나, 우리가 빨대, 그거를 다 제거해버리겠다. 다 빨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세력 교체 비슷하게 해서 트럼프는 이단하니까 자기 사람으로 다 바꿔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지금 이제 이거는 미국 독립을 했던 그 파운딩 파더스들이 꿈꿔왔던 그 미국도 아닌, 그러니까 트럼프의 미국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트럼프는 어쨌든지 간에 그런 철학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싹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노벨 평화상 같은 또 명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거기에 그냥 지금 이제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 희화화 시키잖아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는 거를. 근데 그냥 트럼프가 무슨 뭐 코미디언이고 개그맨이고 그래가지고 그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막 그 탐욕을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트럼프 나름대로의 자기 계산도 있는 거고 장사꾼이기 때문에 계산 엄청 빠른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하니까 저는 북미 적대 관계 해결하고 노벨 평화상 받아라. 저는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할 건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김정은 말 우리 애는 대한민국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럼 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문화적인 거라든가 또는 뭐 북한이 관심 가진 유네스코라든가 또는 기후변화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민간 차원에서 계속 해야 되고 이제 당국에서 뭘 할 건가. 당국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 하는 걸 서포트 해주면 좋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당국에서 할 게 별로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페이스메이킹 했던 건데 당국에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거는 그 9.19 군사합의 복원하는 거. 그걸 이제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8월 달에 9.19 군사합의 복원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방부가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은 또 지금 거기에 이제 또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구 보도세단에 포위돼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고. 질문에만 답을 하고 네. 또 이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런 어떤 정부 당국이 해야 될 거는 그런 어떤 9.19 합의 정도 그리고 그 북한이 본질적으로 한다는 거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북미 관계 속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정부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문화라든가 국제협력 이런 걸 통해 진행하자는 겁니다. 네. 궁금한 질문이 있으세요? 아니 나는 그건 아니고 다른 분도 다른 분도 혹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미 오픈 그룹이 만들어지게 된 거는 이제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데 그 이행하는 것들이 무슨 뭐 군축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막 이런 비핵화, 뭐 이런 엄청나게 큰 아젠다들이 4.27 합의에 있는데 당장 빨리 할 수 없는 것은 연락사무소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연락사무소를 만들자,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사무소를 만들기로 했는데 연락사무소에 만들 때 우리가 100kW인가? 발전기 2대를 개성에 들여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미국하고 협의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서프라이즈 하는 걸 깜짝 놀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몰래 들어가지 마, 이제 미국 사람 말로 몰래 들어보지 말고 우리랑 같이 협의에 들어가자. 그렇게 미국이 이제 제기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재가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재가 있고 유엔 제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재를 풀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과 여러 가지 교류를 할 때 제재 면제라든가 제재 완화를 해야 되는데,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제재 담당하는 사람이 유엔의 제재위원회도 담당자이기 때문에, 워킹 그룹에서 협의를 해버리면 미국과 유엔 제재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이런 게 돼가지고 이제 그 제재를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 비슷하게 하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이제 워킹 그룹이 이제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운영 과정 속에서 이제 워킹 그룹이 족쇄로 작용했던 측면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타미플루가 한미 워킹 그룹 때문에 좌절됐다는지 한미 워킹 그룹의 문제점들을 부각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제가 이제 사실은 청와대 내에서 그거에 대해서 하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밖으로는 엄청나게 왜곡돼가지고 이제 알려져가지고 언젠가 한번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북한하고 남북 보건 협상을 개성에서 해가지고 그때 이제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서 우리가
독감약을 이제 주는 걸로 북한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감약을 보니까, 타미플을 보니까, 내가 수치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만약에 독감약 보존 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은 뭐 9년짜까지 1년 유효기간이 남은 거였어요. 근데 북한의 독감약이 시급이 필요해요. 그래서 1년 유효기간이 남은 거지만은 이거는 약효가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독감약이 필요한 북한에 이걸 주는 걸 합의를 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타미플루를 우리가 주기로 하고 내 생각에 이제 2020년 1월 20일인가? 근데 1월 21일인가? 근데 1월 20일 날 이제 북한 사람들에서 평양에서 내려왔어요. 타미플루 받으라. 막 전문가들 또 의사들 또 막 왔는데 갑자기 1월 20일 날 밤에 내일 타미플루 상당하죠. 저희 전문가들 다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다 교육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위대한 장군님이 남북협상 잘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남측에서부터 타미플루를 통해서 우리 민들의 복원을 향상시켜 이렇게 막 말해놨는데 타미플루 갑자기 못 주겠다니까 북한이 황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의장에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통사정 해가지고 내가 확실히 내일 아침까지 이유를 알고 책임 있는 우리 남쪽 당국자의 입장을 전달하겠다. 문서를 전달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 그럼 창훈 선생님 믿고 가겠다. 그냥 갔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뭐 당시 협상했던 사람이 보건복지부 차관이었는데 보건복지부 차관의 사진을 이제 북한한테 받아가지고 전달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정상 뭐 어렵게 됐다. 그래서 조만간에 제기를 한다. 그래 유감 표시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줌으로써 이제 북한의 실무자들한테는 이제 어떤 뭐 명분은 준 거잖아요. 내부에 보고할 수 있는 명분은. 근데 그 이유를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한국 신문을 볼 수 없거든요. 근데 북한은 바로 보는 거예요. 평양에서 한국 신문을 검색해가지고 개성을 보내줘요. 그래서 한국 신문에 그 무슨 제재 때문에 그 타미플루 못 간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타미플루가 못 간 이유라고 나지 않고 이틀 전 신문에 글 수가 있다고 이제 기사가 난 거예요. 그 이제 북한이 이걸 보여주면서 막 웃으면서 뭐 이것 때문이구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제 서울에다가 이제 문의하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타미플루 트럭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오춘그룹하고 협의를 했는데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동의 문제. 그래서 이제 이동은 왕복이 문제이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재가 아니다. 트럭에 싣고 갔다 오니까 트럭은 이제 제재 대상 물자니까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때 해석을 할 때는 트럭은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것은 왕래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어디가 있었냐의 문제라고 미국이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가지고 미국하고 실무협상을 하다가 날짜를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그 인도적 물품은 트랜스포테이션인 것은 이동이다.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제재가 아니다. 그건 이제 제재가 아닌 걸로 협의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다 협상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랬다. 내가 이제 사전 설명하고 해서 타미플루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그때 북한이 저한테 정확히 했단 말이 타미플루의 부작용이 남측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기억에 부산에서 어떤 여고생이 타미플루 먹고 옥상에서 투신한 사건이 서울에 와서 뒤져보니까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미플루, 그리고 필리핀에서 타미플루 부작용 됐다는 게 또 났어요. 타미플루 부작용이 남측의 언론에 보도돼서 우리 전문가들이 타미플루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타미플루는 보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타미플루,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2019년 뭐 1월 말이었으니까 1월 말에 2월 초쯤 되겠죠. 그 2월 말에 이제 하노이가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남북관이 다 끊어지고 타미플루 이제 그대로 말도 못 꺼내게 됐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타미플루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타미플루 때문에 안 된 걸로, 아니 제재 때문에 타미플루가 안 된 걸로 이렇게 되는데, 제재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은 또 100% 그것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또 보기도 어려운 점도 있는 거죠. 네. 구체적인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저는 그 질문보다 약간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게 좋아요. 그 남북이 공동으로 만월대를 발굴하면서
금속 활자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청주 흥덕 사이에 직지를 찍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뉴스 보니까 증도 과자를 해가지고 그 직지보다 오래된 금속 활자라고 주장하는 게 나왔는데 그거를 만약에 남북 간 공동으로 국제 학술대 열어가지고 구텐베르크 성서와 그 고려의 금속 활자 해가지고 세미나를 열면 이게 그 문화 교류 겸 민도적 교류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건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고요. 이 빈무장지 때에 뭐 발굴 조사 같은 거 하다가 대성동 마을에서 또 활자 뭐 나오지 않았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나왔을 거예요 아마. 내 기억에 대성동 마을에서 활자 하나가 발견된 것도 있을 거예요. 좀 갑자기 헷갈리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남북이 만나자 그러면 북한 절대 안 만나니까 현재 상황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조금 이렇게 국제적인 판 만들고 유네스코 같은 걸 해가지고 북한하고 유네스코하고는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이제 개성이 유네스코 등재될 때 그 개성에서 가서 살면서 북한의 유네스코 등재작을 도왔던 사람이 지금 또 남한에 살고 있거든요. 프랑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유네스코 통해 가지고 북한하고 연락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뭐 국제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뭐 남북 관계를 막 뭐 개선해야겠다 뭐 굳이 그런 것들에 막 강박관념 나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로 봅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지금 뭐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럼 없으면 마실까요? 네. 네, 그러면 원래 3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오늘 되게 깊이 있는 얘기가 진행되고 또 얘기를 친절하게 잘해줘가지고 질문은 크게 없으시고 또 약간 부연했던 질문들도 본 또 발제의 내용을 잘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 좀 이런 거에 고민을 많이 가지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 4차 원래 공부방 김찬수 선생님의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제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